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소속에 있는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오옥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전공은 주역철학입니다. 명말, 총초, 왕부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노사학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신제 정의림의 생애, 사상, 그리고 학술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제 정의림은 조선과 끝자락에서 함께 마무리되었던 사람입니다. 1910년대 조선이 멸망하고 일신제 또한 1910년대에 타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세 가지를 관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도덕 국가인 조선의 사유체계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조선 19세기, 20세기 시대 상황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1845년에서 1910년에 살았던 조선 후기 유학자 일신제 정의림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인 노사 기정진의 외필과 남낭사의 논쟁에서 어떻게 발단이 되었고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정의림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이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의 사유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조선이라는 국가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선이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을 때 하면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조선이 멸망한 1910년대로 기준을 잡는다면 현재와 11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으로부터 고려까지는 대부분 불교와 어떤 도교 체계로 이루어졌었는데 드디어 원나라 때, 고려 말 원나라 때 안양이 주자 전설을 가져옴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성리학이라는 것이 조선의 어떤 개국과 함께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자 대전이라는 게 고려 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력이 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총 500,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년이라고 말하는데 1518년 정도 됩니다. 명나라도 200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조선 전기는 명나라와 좀 관련이 되고요. 조선 후기는 청나라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식인들의 사유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사유의 기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성리학이었었거든요. 근데 동네마다 선비들이 있었죠. 또 선비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어떤 사유 방식을 문집으로 남겼고요. 그렇다면 조선의 최고 지식인 선비들이 배웠던 성리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리를 중심으로 한 성정리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도덕국가라고 윤리도덕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중화가 무너졌다고 혼자 생각했죠. 조선의 선비들은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조선은 다시 조선 자체가 소중하다, 리를 보존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화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중심의 어떤 중화에서 성리학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논의하고 있는 조선이 바로 중화라고 조선의 선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 또는 서구 유럽으로부터
이제 후기에, 조선 후기에 일제 서구 위협으로부터 이 국가를, 도덕 국가를 흔들리게 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선비들은 바로 선비들이 바로 D이다. 나라를 세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선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으로부터 조선 끝날 때까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바로 리라는 글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는 선비들이 많이 어떤 자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큰 성리학 체계에서 만들어진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어떤 정치 어떤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는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도 정치라는 것은 말할 때 세상 세자에 도리 도자, 이상 정치, 세상의 도리에 맞게 정치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겠죠. 덕에 의한 정치죠. 왕도 정치가 반대되는 게 바로 패도 정치겠죠. 힘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일반적인 세도 정치 의미는 이상 정치 의미는 왕도 정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어떤 중심인 리가 중심이 되죠. 즉 왕이 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왕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말할 때 세도 정치는 권세세자입니다. 이 권세세자, 도리도자, 세도는 어디에서 어원이 되냐면 함부로 어떤 권력 행사를 비판했던 황현, 완학 등이 세도를 권세세자, 도리도자로 바꾸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때의 세도 정치는 뭐냐? 왕의 예측 세력이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정략교를 쓰는데 왕들은 당시 가장 힘이 있는 고문세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왕은 항상 친가가 두렵습니다. 친가는 왕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친가에서 또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가가 두렵기 때문에 항상 외가에 의존합니다. 외가에서는 딸이 죽게 되면 왕이 죽게 되면 딸은 바로 물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 있는 고문세족은 딸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또 지키죠. 그래서 외척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세도 정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선 중기 이후 그래서 정치의 핵심이 바로 외척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배체계의 한계를 이때 당시에 느끼게 되면서요. 또한 또 시대적 흐름을 잘못 읽은 면도 있겠죠. 그러다면 이런 세도 정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보겠습니다. 1800년대에 정조가 서거한 이후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이 60여 년 동안 세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10년간 흥성대원군이 또 섭정을 하죠. 고종 아버지죠. 그때 흥성대원군이 특히 대원군이 여러 분 있는데 흥성대원군이 특히 왕이 즉위 때 생존했던 유일한 사람이죠. 흥성대원군은 개혁정치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개혁정치가라고 할 때는 안동 김씨를 축출했다든가 또 서원을 철폐했다든가 양반에게 세금을 매겼다든가 중농정책을 썼다든가 하는 것이고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자 특히 세국정책을 썼다고 보는 측면은 병인약용이 있었고요. 시민약용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었죠. 그 후 여흥민씨의 세정치로 국군이 기울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 요직에 1000명이 넘는 민씨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세정치의 폐해는 바로 고문세족 같은 고문세족들이 외척 세력들이 관직을 독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했으며 또 정치의 기강을 분란시켰죠. 그리고 이 세도 정치가 있었다는 것은 왕권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단 말이죠. 왕이라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유명무실했었고요. 그러므로서 이때 과거제도가 가장 분란했다고 봅니다. 조선에서는
조광조 때만 해도 혈량과가 있어가지고 덕행과 학문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과거제도가 문란해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서 특히 과거제도가 상당히 문란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정치 폐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세기, 20세기 초의 어떤 경제 상황은 어땠는가? 바로 정치의 어떤 기강이 문란하면서 당연히 삼정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는 삼정에는 전세, 그다음 군포, 황곡이 있는데, 전세는 농토에 부한 것인데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걷어들입니다. 부동산 정책, 요즘 부동산 정책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또한 군포, 국방세를 또 매기는데 문란했었고요. 황곡, 가장 심했습니다. 고려대금 전락인데 가장 심각한데 곡식을 빌려주고 또 많이 받아버리고, 그래서 또 삼정문란 또한 그 피해가 모두 백성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봉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우의안입니다. 안에도 근심이 있고 밖에도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안으로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학이 일어난 것은 백성들이 어떤 삶의 한계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동학의 기치가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죠. 평등하다는 것이죠. 근데 조선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백성하고 어, 지식이 광하고 평등한 것이 아니죠.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상하. 정명론을 주장하죠. 위아래. 왕은 왕이고 왕다운 것이 있고 백성다운 것이 있는데, 동학 입장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학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요. 또한 외부적으로는 서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천주교가 유입되면서 서양 어떤 세력들이 끊임없이 조선을 들어오려고 하죠. 세 번째로는 일제가 침입하게 됩니다. 이런 내외와는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학이라는 것은 정주학입니다. 주자,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즉 성리학적 사유와 및 어떤 위계 질서가 어떤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위에 어떤 동학, 수학 등 같은 학문 들어가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모두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동학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성리학자들이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기도 하죠. 학자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19세기 사상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세기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세력하고 개화사상을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특히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1960년 이후 기정진, 기정진 선생이요, 도사학파의 신인 기정진과 어떤 이항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위정이란 발음을 보위한다. 그래서 발음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이며 또 성리학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위정을 한다는 것은 성리학 및 성리학 질서, 성리학적 위계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위정이라고 봅니다. 척사, 그래서 척사라는 것은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 천주교랄지 또는 사상에서는 동학,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죠. 성리학적 학문을 제외한 종교랄지 사상들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라고 하죠.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사회체제라는 것은 조선을 근거하면서 만들었던 성리학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 위정척사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구시대적인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서 재고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위정척사가 어떤 너무
보수적인 입장이라 해서 거부할 것만은 아니고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지식인들이 왜 위정하고 척사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정척사와 반대로 개화사상이 어떤 또 개화파, 개화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화라는 것은 주역의 개물성무에서 개물성무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데요. 만물을 깨달아 일을 이룬다. 개물, 물을 열어가지고 일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화민, 성속, 백성을 교화해야 되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의 어떤 자주적 근대화를 요구하는 진보 사상이죠.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어떤 시대 상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당시는 세대정치 시기였고 삼정분란이었고 내후외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 당시의 지식인들은 성리학 체계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는지, 나라를 세울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바로 성리학적 이론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10년 나라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계속 말했던 리라는 것이죠. 리를 마지막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신제 정의림의 어떤 생애와 삶 또는 어떤 학문 활동들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사를 말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더더욱 일신제 정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 좀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의림이라는 사람이 어떤 조선 후기에 어떤 사회 방식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정일신제, 정일림의 어떤 생애와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제 정일림의 어떤 생애와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제 정일림은 1845년에서 1910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는 개방이고 호는 일신제이며 본가는 광산입니다. 하순 능주 출신입니다. 노사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곡 김석구하고 노백헌 정재규 합쳐서 3대 제자에 속하죠. 그래서 일신제 정일림은 고산서원, 금곡사, 영기사, 삼산사, 동산다, 칠송사, 용산사, 평산사 8곳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일신제 후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로 과거로 보러 갔는데 포기하고 내려오는 길에 족대부, 석당, 정구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의림을 보고서 재성이 밝고 공부가 순수하고 실천이 확고하기 때문에 일신이라는 두 글자를 지어줍니다. 날로 새롭게 하라고. 이 일신이란 말은 은나라 시조인 탕왕이 반명에다가 새겼던 글귀입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주자가 나중에 어떤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죠. 일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바꾸는 데 계기가 되는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당, 정구석이 어떤 써준 일신이라는 글자에서 일신제라는 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인들을 살펴보면 노사 직전 무인들, 특히 하순지역의 노사 직전 무인이 총 47명입니다. 노사세정 연원록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래서 능주는 40명이고 하순이 6명, 동복이 1명. 근데 좀 특이사항이죠. 능주가 많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는 능주가 정치, 학문, 문화, 사상 등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신제의 정의림이 강하게 힘을 기울여 적지 않은 또 무인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요. 그리고 또 1960년 어떤 노사집에 실려있는 노사선정 연원록에는 정의림의 어떤 직전제가 1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사선정 연원록에는요. 근데 1927년에 일신제 신종록에는 종편, 종유했던 같이 논의했던 종유했던 사람들이 166명이고요. 문인편, 문인들은 직전제자가 263명입니다. 그리고 1967년 일신제 선생 연원록은 3책, 1책 3권인데요. 1권에는 종유하는 사람이 175명이고 문인이 직전제자가 336명입니다. 사숙했던 사람이 42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권에는 직전제자인 59명이 배출한 제전제자 2,894명이고요. 3권에는 직전제자, 제전제자 문인이 33명이 배출한 삼전제자가 1,245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4,5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의 무인록이요. 특히 보면은 의사선생 연원록, 그 다음에 이신제 신종록, 그 다음에 일신제 선생 연원록, 이 세 개에 나와 있는 무인록의 인명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집으로는 일신제집이 있습니다. 일신제 사후 1911년에 바로 일신제집 21권 11책이 가능됩니다. 방대한 양이죠. 그런데 서문과 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 경영학 가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시가 294수가 있고 편지가 497편, 잡자가 86편,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내용은 경학 또는 성리학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스승과 직접 직접 문답하거나 또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답했던 내용들이 주목할 부분이죠. 일신제집은 지금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표점본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신제 문집 외에 일신제 일기가 있습니다. 일신제 일기는 일상사를 주로 했는데요. 그런데 문집에 없는 정치, 경설에 대한 입장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국에 대한 변화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신제 일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27년 일신제 신종록 1권이 가능되었고 1967년 일신제 선생연원록이 3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의림의 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고려말 충수광 때 원나라 섭정기죠. 문화천성을 지냈던 정신호입니다. 정의림의 가계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주에 많은 농토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주평화가 있죠. 나주는. 그래서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림 가계가요. 근데 고조부 정이후에 이르기까지 나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조부 정체가 영암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왜 이주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부 정가석이 바로 다시 영암에서 능주로 옮겨왔습니다. 이때부터 능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의립의 조부 정가석하고 아버지 정재현 또한 모두 81세까지 살아가지고 수직으로 통정부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는가? 정의림은 아버지 정재현과 어머니 진원박씨, 박지성의 딸 사이에서 능주 대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전남 화성군 2학년 초빙 1회에 속합니다. 어머니는 달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왔다고 합니다. 능주 한천면에는 김효사로 유배됐던 조광조가 배양된 죽수소원이 있습니다. 이때 정의림은 능주 어떤 도학정신이랄지 선략적 흐름을 좀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도학정신 같은 거고요.
그리고 6세 때 드디어 수학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학이란, 세수라는 것은 사람 된자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학 정신을 한마디로 우리는 세수응대로 가죠.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하고. 주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에 만든 책이죠. 7세 때 처음으로 효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몸소 실천에 옮기기도 하고. 10세 때 처음으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명천 황양기입니다. 이때 중화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선한 생각은 화이고 악한 생각은 이이니 오름지기 먼저 내 마음속의 화이를 보존하고 물리친 유해야 비로소 천하의 화이를 받들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3세 때인데요. 무사제 박영주입니다. 박영주의 제자가 됩니다. 박영주는 군주 수시로서 이의 성학지배와 송시열의 기축봉사를 날마다 강하게 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성학지배는 제왕학을 위해서 선조에게 바친 책이죠. 또 기축봉사는 효정에게 정사를 바르게 하여 이적 물식을 주장한 16쪽을 써놓은 것이죠. 박영주 스승은 누구냐면 송시열의 후손인 강제 송치규입니다. 송치규는 당시 기정진과도 많은 교류를 한 사람입니다. 송치규 스승은 김장생의 후손인 과제 김정묵입니다. 그래서 정의리면 김정묵, 송치규, 박영주로 이어지는 사승관계 속에서 이 김장생, 송시열의 기호학을 접하게 됩니다. 즉 노사 기정진을 만나기 전에 이미 기호학파의 학문적 이론과 사상을 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사 기정진 선생을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가? 20살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과거 어떤 폐단들을 보고 포기하고 내려온 길에 여주에서 세안당 김병준을 찾아가서 어떤 경연을 묻기도 하고, 그것도 내려오는 길에 부여에 사는 족대부 석당 정구석을 정구석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구석이 무슨 말 해주냐? 호남 장성에 노사 선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도학과 문장은 스승을 이은 것이 아니라 공명과 선진주학이죠. 공명의 도와 정주하고 군을 곧바로 거슬러 올라갔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귀할 것이 있네. 자네가 가서 스승으로 삼기나 하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노사 기정진은 스승이 없이 독학으로 공명과 정주의 공명의도와 정주의 근원을 익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 노사를 만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사를 만났는가? 24살 때 마침내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기정진 선생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때 기정진은 타고난 자질이 즐겁고 편안하며 식견이 이미 바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후학이 도에 들어가기 위한 정문으로 확실하고 명백한 것은 주자가 불만한 것이 없다. 사서와 육서, 훈구와 어떤 주석은 주자가 온갖 힘을 다해 주석하여 모아놓은 것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니 돌아가서 구해보면 매우 많은 스승이 될 것이다. 어찌 늙은 나의 문화에서 힘을 허비하려고 하는가라고 겸손하게 사용합니다. 즉 기정진은 정의림에게 주자학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정의림은 노사 선생은 바탕이 태어나서부터 아는 것에 가깝고, 또한 도는 중요 근본의 대체를 세웠으며 말하는 것마다 그릇된 것이 없어 근본으로 뚝뚝 떨어 나온다라고 보면서 믿고 따릅니다. 노사의 제자들은 대부분 스승을 항상 공자에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생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26살 때 사서와 오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문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를 읽고요. 시경, 예기, 서경, 역경, 춘추 등을 읽게 됩니다. 29세 때는 정의림은 노사에게 편지 등을 보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특히 태극, 음양, 오행, 태극도 서로 관련되겠죠. 인물성 동일대 인물, 천명, 사당과 칠정,
형질, 기질 차이랄지 형이상과 형이하 등의 성리학적 핵심 개념하고 또 그 의미를 스승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질문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의 질문이 어떤 결정이 이렇죠. 자기 어떤 그동안 많은 고민됐던 것을 노사에게 질문했고 스승 노사는 상세하게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31세 때 대곡 김석과 노백헌 정재규와 선생 정의림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했던 철학적 논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노사 산문 제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 볼 수 있겠죠. 노사 제자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큰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35세 때 스승 정의림을 비롯해서 정구석, 정재규에게 남량사회와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말하기를 이 기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것을 듣기는 했지만 이제야 읽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스승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의사는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하기를 진심으로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문적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그 어떤 여자 산문들은 다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뢰란 것은 어떤 주역으로 보면 태풍 중북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항상 발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부정적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붕당이 타락하면 어떤 당쟁이 되듯이 믿음이 올바름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산문은 어떤 노사를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33세 때는 어머니 박 씨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주자 가래에 의해서 상례를 지었습니다. 주자 가래는 고려 말에 들어오는데요. 가론상제에 대한 어떤 제도가 어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6세기 사람들이 어떤 예약을 강조하는 중요한 어떤 공고서가 되고요. 17세기 때는 내성문쟁이 어떤 벌어지는 또 계기가 되죠. 3년 뒤에 36살 때 스승이 돌아가십니다. 또 3년 뒤에 3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림이 3년 간격으로 어머니, 스승, 아버지를 잃었던 것이죠. 또 그 뒤에 2년 뒤에 동학 김석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학문적 담론을 가장 많이 했던 김석구인데 또 떠나죠. 즉 이때 정의림은 자신의 삶과 고뇌가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심적인 마음을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43세 때 당시 사우들과 서석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면서 영기계를 만들었습니다. 44세 때는 학문을 하면서 느꼈던 감화, 자신의 성리서를 정리한 일지록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46세 때는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단물편을 분류하고 발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물편을 보면 보통 형식이 공자 어떤 논어 형식과 같이 제자들이 묻고 스승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는데요. 시복은 육책으로 어떤 노사학문에 노사학의 어떤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대의 다른 문집에서는 어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승의 학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무인들이 열정이 집결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김석구가 105번, 105번을 질문했고요. 정의림이 85번 질문했고요. 정실임이 77번, 정재규가 34번, 이철선이 11번, 조옥은 10번, 권우인 조성가가 6번, 김노규가 5번. 근데 특이한 것은 기우만이 한 번도 질문이 없습니다. 스승이면서 손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학파의 학문적 동질성하고 일체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8세의 봄에 칠송마을에 연기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겨울 2월에 완성합니다. 51세에 실제적인 강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한국 주축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사후에는 어떤 예산 부족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편지가 주고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정은 어떤 호남 하수는 어떤 교육의 산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연기정은 현재 하순 춘향면 회성리 칠성마을에 있습니다. 그 연기정에 대한 유래를 보면 논어 성진편에 나오는데요. 모춘자에 늦봄에 춘복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들 대에서 명하고 어린 아이들 17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부부에서 바람을 쐬면서 노래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래서 연기정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6세 때 단성 56세 단성 신안정행사에 가서 정적이와 더불어 스승 문집을 교감하고 당시 면함 체크인도 참여했고 같이 만났죠. 그러면 신안정사가 어떤 곳인가? 공자, 주의, 송시열의 영정이 모셨던 곳입니다. 이 신안정사는 안동권시하고 성주 이심중의 어떤 지역의 유림들과 합심해가지고 영조 34년에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영남, 노론의 영향력이 어떤 영남 노론의 어떤 강화로 인해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안정사에서 어떤 문집을 부과하면서 상당히 이제 영남 노론들에 대해 반발이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안이라는 것은 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못해 신안주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안정사, 신안능당, 신안서원 등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감히 그때 반발이 있었던 건 이곳에서 감히 율곡을 거해가는, 율곡을 반대하는 노사 문집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안동군시들이 상당히 성주시들할지 안동시들이 상당히 반대하죠. 그래서 근데 이때 정의림 문집을 거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의림은 위정특사 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하는데요. 정의림은 명성하고 시해와 어떤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을미의맥에 옹호하면서 특히 기우만과 더불어 호남의맥의 한 가운데서 활약을 했습니다. 기우만은 특히 의병 활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을사의학이 어떤 책에 되었을 때도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본의 어떤 침략을 규탄하면서 최익현, 정재규, 규명과 그 의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정의림이 의병에 이렇게 막 참여를 했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66세 때 1910년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물림에서 10월 10일 임종을 앞두고 섬나라 오랑캐는 물리쳐야지 화친해서는 안 된다. 또 나라의 도적은 죽여야 한다고 울분을 떠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정의림은 어떤 일지에 대한 저항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의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삶과 어떤 생애와 삶을 보면은 정의림은 어려서부터 스승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이 학문을 접했고 특히 기후학이죠. 기후학문을 이미 접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스승을 만나면서 그 기후학을 배웠던 학문들을 스승이 어떻게 보는 관점, 스승이 어떤 기후학을 보는 관점, 특히 스승이 율곡 이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의문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쟁의 어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이 중심의 어떤 성리학, 스승 노사의 어떤 이 중심의 성리학 체계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림이 하순에서 이렇게 자신의 학문을 어떤 기초를 어떤 바꾼 다음에 노사를 만났다는 것이 상당히 학문을 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삶과 어떤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문을 할 때 실천 정신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시 동학이랄지 서학이랄지 특히 일제, 저항의식 등이 많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의 제자인, 직전 제자인 일신제 정림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 속에서 자신의 어떤 학문을 추구해야 하는지 등 일대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